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SM의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이미 많은 기사가 나왔죠.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들은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 그리고 이수만님에 대한 평가, 하이브나 카카오로 갔을 때의 장단점, 중국에 대한 전략, 광야 및 NCT 시스템, 걸손탑의 미래 등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면요. 현재 SM의 대표인 이성수님은 이수만님의 처조카인데 이수만님의 중국 사랑과 너무 많은 빨대 꽂기에 가족들마저 등을 돌려서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긴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이수만님이 공식적으로는 2010년에 SM의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차려서 SM의 지배력을 그대로 확보하면서 총괄 프로듀서는 계속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었죠. 그러나 SM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시를 받는 회사죠. 이렇게 라이크 기획의 수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해서 주주들은 계속 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상장을 한참 전 2000년에 이미 상장을 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만님의 측도 검토를 끝내고 물러난 거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임직원들도 이수만님의 사람들을 배치를 해놔서 이수만님의 지배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SM의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게 주주들을 상대를 하고 또 회사의 경영의 책임을 가지는 것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난 이수만님에게는 없지만 그 남겨진 이성수 대표님 등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집요하게 주주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성수 대표가 이수만님을 언제까지나 계속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긴 시간, 몇 년 동안. 거기에 이수만님의 부인께서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처조카였던 이성수 대표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좀 옅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 리스크가 계속 터지면서 이수만님이 구축해놓은 이런 SM의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비난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성수 대표님은 사실 꽤 오랫동안 이수만님을 위해서 방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이수만님에게도 충분히 설득을 하려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수만님은 그런 의견들을 좀 묵살했고 본인이 모든 것을 창조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긴 싸움이었어요. 막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과의 마찰이 좀 격화되고 그 이후에 김치, 한복 등 그런 문제로 중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중국 아이돌 멤버들의 계약 정지 문제도 계속 아이돌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SM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주주인 온라인 측에서도 이걸 가지고 SM의 이수만 측을 공격하려고 여론을 유도했다고 좀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SM의 내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연예인들은 이수만님을 좋아하지만 거기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SM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친중회사에 다닌다고 욕을 먹으니까 내부 직원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고 지치는 거죠. 거기에다가 SM의 중국 전략이 SM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수만님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또 걸로 막대한 돈이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돌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수만님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기는 거죠. 주요 임원분들은 이수만 측의 사람이고 오랫동안 이수만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그 밑에 이제 다수의 직원들은 이수만님과 동거동락한 적도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SM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SM이 대기업이 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큰 그런 존경심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시작된 의문은 결국 이수만님의 최대 능력인 프로듀싱 능력을 의심하는 것까지 가게 되죠. NCT 시스템과 에스파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SM 그 컬처 유니버스, 이게 정말 과연 특별한 곳일까? 이수만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NCT는 결국 일본의 AKB48 시스템이고 SM 컬처 유니버스는 LDH가 하고 있는
하이앤 로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이지 않나? 이게 특별한가? 이수만님 없으면 이거 못하나? 이렇게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지금 SM의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는 현재 SM의 2명의 대표님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이거 이수만님을 SM에서 완전히 퇴진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안에 몇 년 동안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SM의 경영진이 이수만님을 뒤통수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장기간 이수만님을 방어해주면서 이 조율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고요. SM이라는 회사와 그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이게 더 좋겠다. 언제까지 뭐 이수만님이 다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많으시고 언젠간 헤어져야 된다면 지금 빠르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수만님도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2021년부터 이수만님이 본인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며 CJ, 카카오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수만님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도 그걸 다 수긍해준다고 했는데도 정작 매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수만님이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대외 활동을 굉장히 다시 많이 시작했어요. 경영이 물러난 사람인데도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NCT의 해외 지점 그런 시스템과 에스파의 광야 스토리 전개는 갑자기 속도를 엄청 늦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SM의 경영진과 그 온라인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본인이 없으면 SM의 프로듀싱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다.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경고를 보내는 행동이었지 실제로 지분 매각하려는 뜻은 없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죠. 근데 이런 행동을 벌써 그럼 21년만 해도 2년인데 그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 동안 지친 거죠, SM의 경영진들이. 그래서 결국 언젠간 이수만님도 떠날 건데 이수만님 없이도 이런 SM의 ANR에 대해서 주주들과 대중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차라리 하이브 쪽과 협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분 교환을 하거나 일정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고 프로듀싱에 대한 부분은 하이브에 일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매각 의사가 없었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수만님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조율하려고 서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현 SM 경영진들은 그냥 이수만님 퇴진시키자 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서 회사를 카카오 측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퇴로가 없어진 이수만님은 하이브에게 SM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수만님은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지금 현 경영진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해하고 싶고,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협상의 주체자가 돼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에 지금 하이브는 SM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공개적으로 의향을 밝힌 상태인 거죠. 이게 회사의 크기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더 크고 유리할 수 있지만 이건 결국 지금 주식을 확보하는 싸움이니까요. 지금 하이브가 공개 입찰을 공지한 금액이 이미 높은 금액이 아닌 거죠, SM 주식이 뛰어서. 근데 이수만님의 개인 지분의 상당수를 이제 하이브가 매수를 하기로 지금 뭐 계약을 했고, SM의 미래가 카카오에 들어갔을 때랑 하이브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를 더 좋게 생각하니까 여론은 하이브에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느 회사로 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회사 모두 시너지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하이브는 음악적인 부분의 인프라 그리고 마케팅의 큰 장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빠르게 얻는 장점은 역시 하이브로 가서 얻는 것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카카오는 뭐 아직까지는 다른 사업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연계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연계를 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사업이 카카오에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도 갖고 있고요. 음악을 넘어서는 다양한 인프라와 그 기술력이 카카오 밑에 있잖아요. 하이브도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네이버와도 협력을 하고 있지만 웹툰, AI,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해서 이미 카카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술력이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로 가서도 SM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카카오는 중국 회사인 텐센트의 지분이 굉장히 큰데 하이브는 중국 패싱 전략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서도 약간 대결 구도를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의 중국 패싱 이미지는 조금은 부풀려진 측면도 있거든요. 하이브가 중국 패싱 이미지를 가지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2021년도에 모 신문에서 발행한 기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하이브가 글로벌 여성 오디션을 하는데 그 장소에 중국은 없다면서 중국 멤버의 리스크 때문에 하이브는 중국 멤버를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그대로 다른 신문들이 다 받아 썼고, 당시에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가 인용을 했었던 하이브의 그 글로벌 여성 오디션이라는 그 포스터가 있는데, 그게 21년도의 오디션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끝난 2019년의 오디션 포스터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개최지에서 빠진 것이 뭐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그땐 빅히트였죠. 이 글로벌 여성 오디션과 글로벌 남자 오디션을 따로따로 했었어요. 근데 남자 오디션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까지 중국 도시가 3군데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남자는 중국 오디션을 했었다. 만약에 중국을 패싱하려고 했다면 남성 오디션에서도 중국이 없었어야 되는데, 같은 연도에 남자에는 있고 여성에는 없었으면 그건 중국 패싱이 아니라 여성 오디션을 할 때 뭐 위치 섭외가 안 됐거나 그때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여성 오디션을 했는데 거기 중국 멤버들이 참여를 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기사가 2011년도에 한창 반중 감정이 심할 때 퍼지면서 SM은 친중 행보를 하고 그 대비적으로 하이브는 반중 행보를 한다는 이미지를 얻었죠. 그래서 하이브가 이후에는 그 이미지를 좀 그냥 굳혀가는 모양새로 가는 거죠. 멤버들 중에 중국 국적이 없는 것은 YG도 마찬가지고 하이브가 중국인 연습생을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의 반중 정서가 점점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하이브 말고도 대부분의 회사가 중국 멤버를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는 그 2021년의 기사로서 그래서 중국 국적의 멤버도 없는 거다, 막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대표적인 반중 전략의 이미지를 얻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 중국에 대한 전략은 하이브로 가든 카카오로 가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국내 분위기가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딜로 가든 적극적으로 중국 전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현상 유지만 시키겠죠. 근데 어쨌든 굳이 지금 SM이 가지고 있는 그 중국에서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다 뭐 삭제하려고는 안 할 거예요. 특히 하이브는 국내의 반중 이미지 때문에 중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중국에 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SM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하이브는 그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의 인수 전략과도 맞물리거든요. 뭐냐면 하이브는 미국의 이타카, 그리고 최근에 QC 미디어, 그리고 일본에서 히라테 유리나라는 멤버를 영입하면서 하이브의 아티스트들로는 얻기 힘든 전혀 다른 지형의 그 팬덤들을 확보하는데 이 인수와 영입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POP 팬덤이 아닌 다른 지형에 있는 팬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냥 아티스트를 통째로 사서 그 팬덤들과 그 팬덤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쨌든 하이브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이브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보는 지금 할 수 없는 이미지로 고착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SM을 인수하면 SM이 가진 중국의 팬덤과 그 수익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영역의 팬덤을 확보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하이브의 연예인들로는 특별히 중국에 어필을 하지 않고 그냥 활동해도 SM 소속의 연예인들과 그 중국 멤버를 통해서 그냥 또 여기서도 기존에 하는 것처럼만 활동을 시켜서 중국에 대한 어필을 유지만 하면 하이브는 이미지 손상 없이 중국의 네트워크도 하이브 손 아래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뭐 나중에 여론이 반전돼서 뭔가 K-POP이 다시 중국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 패도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로 SM이 간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전략이 위축이 되거나 뭐 약간 몸을 사릴 수는 있게 되겠지만, 아예 SM에서 뭐 중국 멤버들이나 앞으로 중국 연습생들을 안 받거나 뭐 있는 사람들이 퇴출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광야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팬들 사이에서도 뭐 광야파, 반광야파가 나뉘죠. 근데 이 SM 컬처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하이브도 카카오도 저는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소녀 리버스, 그리고 지금 ATBO라는 남성 아이돌 팀을 탄생시킨 디 오리진이라는 그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보면 카카오의 콘텐츠 컬러 자체가 이 광야 스토리를 좀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카카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 인프라가 이 SM 컬처 유니버스를 진행하기에 너무 알맞아요. 다 가지고 있죠, 스스로. 웹툰, 영화, 음악, 콘텐츠, 캐릭터까지 융합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카카오의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는 사실상 지금 SM 컬처 유니버스와 거의 같은 콘텐츠 확장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웹툰과 뮤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하이브 소속의 팀들의 세계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성 팀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늑대인간 스토리를 통해서는 한 팀이 아니라 SM 컬처 유니버스처럼 여러 개의 팀의 세계관을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에서 본인들의 스토리와는 또 전혀 다른 이 광야의 세계관, 그리고 어느 정도 광야의 세계관은 구축도 돼 있고 하이브가 지금 하고 있는 저 늑대인간 세계관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데 광야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걸 굳이 버리겠는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어디로 가든 지금 떡밥만 많이 풀고 진행이 더디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카카오로 가면 현 경영진이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수만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에스파라는 팀에서 이 광야 세계관을 빼면 그냥 평범한 팀이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미 팀의 인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또 멤버들이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최근 에스파의 그 싱글 결과를 봐도 거기에 만족하면 모르겠는데, 앨범 많이 팔고 인기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톱에 계속 에스파가 도전을 하려면 현재 경쟁하는 팀들에다가 새로 계속 나올 팀들이 있으니까 이게 경쟁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 시스템의 초기 설정처럼 뭔가 기존에 활동하던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같은 팀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지만 적어도 그냥 에스파만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 이후에 새로 론칭하는 팀들만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한번 제대로 손을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이건 NCT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NCT라는 팀이 먼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NCT가 없었으면 하이브가 이 시스템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NCT 127이나 뭐 NCT 드림이나 그 웨이션비 어쨌든 이런 팀들은 현재 멤버들로만 그냥 각자의 팀으로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가끔 유닛 형식으로 콜라보를 하는 형식으로만 유지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계속 뭐 멤버 교체 안 하고 각자의 팀으로만 유지시킨다고 해도 해외 지점들을 만들어서 이 멤버들을 몇 명씩은 교류시키는 방식은 저는 뭐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진행시키는 것은. 근데 사실 이거는 볼륨이 큰 작업이니까 해외 지점 론칭은 그냥 그만두고 각자 팀은 현재 멤버들로만 딱 고정을 시켜서 지금의 형태로만 유지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직 시작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멈추기에 리스크가 큰 작업이 아니니까요. 벌써 온 탑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성적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제작자들은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만약에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이것도 새로운 형식이니까 본인들이 손을 대서 더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을 만한 기획이긴 해요. 근데 지금 반응도 나쁜데 성적까지 안 좋으니까 굳이 유지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멤버들의 스케줄을 맞추기도 힘든데 그런 걸 감안하고 진행시킬 만한 반응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인수한 회사에서 뭐 프로듀서가 난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달려들면 그렇다고 해도 아예 완전 바뀔 것 같아요. 멤버들도 많이 바꾸고 콘텐츠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멤버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타겟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여서 비슷한 나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버블은 위버스와 합쳐지겠죠. 그리고 그게 낫겠죠. 그리고 SM에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어느 회사로 가든 다들 재평가를 받을 거예요. 특히 하이브로 가면은.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는 멤버들이 생기면 기존의 SM이라면 재계약을 했을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가면 멤버들 입장에서도 재계약 안 할 수도 있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속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기가 많은 팀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빠뜨렸어요. 하이브의 독점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엔터테인먼트에 독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고 해도 독점은 아니에요. YG, JYP 그리고 스타쉽 같이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고 뭐 영향력이나 국내 점유율을 본다고 해도 뭐 과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엔터는 그냥 상품을 뭐 공장에서 찍어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계속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음악들을 발표하는 거고, 새로운 팀이 나오면 그 안에 사람들도 항상 다르잖아요. 똑같은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달라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카카오만 봐도 카카오 안에 IST, 뭐 스타쉽, 미담 등 여러 엔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팀들이 저마다 달라요. 아이유랑 아이브랑 에이핑크,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하나의 회사에도 팀들이 저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스타쉽의 우주소녀와 아이브가 같은 회사라고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슷하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터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엔터 회사가 국내의 모든 회사들을 거의 다 인수해서 뭔가 독점이 됐어. 그래서 이게 뭔가 상품의 질이 나빠지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신생 회사에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엔터 자체에 관심을 끊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물이나 쌀, 밀가루 같은 필수 소비재라면 이게 독점이 돼서 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한테 타격을 주지만, 엔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관심을 끊으면 되죠. 실제로 팬 활동을 하고 CD를 직접 사는 분들보다는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구에. 그래서 저는 이런 엔터 업계에 대한 독점에 대한 우려는 그냥 우리가 보통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면 나쁘다, 그런 폐해가 많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엔터 업계에 적용해서 나오는 우려지만 엔터 업계는 좀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 하이브가 그냥 몸집이 커져서, 독점이 아니더라도 몸집이 커져서 뭔가 팀들이 비슷해지고 음악이 비슷해지고 질이 나쁘면 저는 바로 그걸 지금 올라오고 있는 스타쉽이라든가 큐브 아니면 새로운 회사가 그 틈을 메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한 팀의 독점에 대한 폐해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수만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이수만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평가까지 아마 재평가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고 떠나야 좋은 건데 이렇게 떠나는 모습은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본인의 탓이 크죠. 너무 본인이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수만님이 K-팝에서 어쨌든 해온 일들은 그것대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비판할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판한 지점도. 근데 적어도 이수만님이 K-팝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K-팝의 게임 체인저는 H.O.T, 보아, BTS,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뉴진스가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 명을 꼽으면 저는 보아였다고 생각을 해요. 보아는 한국에서 데뷔한 가수가 언어가 다른 외국에 가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나라에서 정식 활동을 그 나라 가수들처럼 하면서 경쟁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째서,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K-팝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매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생각해보시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사용 언어가 뭐 영어나 스페니쉬, 뭐 중국어 등으로 같아서 그 나라에 가서 가수가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교포라서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서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데, 특히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 진출을 해서 자국 활동과 그 나라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런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방송인으로서, 연기자로서 말을 하는 것과 노래를 부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언어로. 근데 그래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는 나라들은 많으니까, 사용 언어가 아니어도 영어권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영어가 아닌 일본어,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일본어가 사용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서 양쪽 활동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이 보아님이고 이수만님이었던 것이죠. 당시 SM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무조건 망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제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판단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이수만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밀어붙이는 것이 탤런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저마다 아이디어가 있고 뭐 유튜브만 해도 각자 아이디어가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실행하기 전에 이거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막 두려움과 불안함 등으로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수만님이 뭐 처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 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실행을 안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진행을 시켰고 보아라는 사람은 이것을 훌륭하게 플레이어로서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수만님과 보아는 굉장한 그런 스페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은 K-POP 가수가 그 뒤를 따라서 범위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저변을 확보하고 더 많은 팬들을 세계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10년 이상 투자가 돼서 그 도전의 결실이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절정으로 꽃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만님이 당시 그런 돌파구를 찾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로컬적인 아이돌들만 나왔을 테고요. 지금처럼 서양에서 인기를 얻는 K-POP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춤, 노래, 캐릭터 이 모든 것을 어느 나라에서 봐도 특별히 호불호가 없도록 트레이닝과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보아가 없었으면은 물론 해외 활동은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일본처럼 그냥 국내 로컬형 아이돌을 만들고 해외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에서 이 K 컨텐츠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돌이 인기가 많으면은 그냥 이 로컬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소개하는 형태로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근데 그 체인지를 보아 이수만님이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서 인기를 얻는 K-POP도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K-POP 확장의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보아님과 이수만님이 뭐 다른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예전 업적까지 내려치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를 같이 살면서 목격을 했던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감정들이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거기 외국어 자막까지 달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제가 길게 얘기하고 추가 설명들은 그냥 다 제거를 해요. 어차피 길게 얘기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압축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어려운 영상들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보려고는 했어요. 그래도 이것도 많이 편집은 되겠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아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